한일 갈등 중재에 적극 안 나서는 미국 왜? 네, 이런 제목의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한일이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바란다면서 미국이 중재에 나설 생각이 없음을 시사했어요. 이런 미국의 태도는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갈등에 버락 오바마 당시 행정부가 보였던 태도와 매우 다른 것입니다. 당시 미국은 한일 갈등으로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 흔들리는 상황이 올 것을 우려했어요. 한미일 삼각축 이걸 어떻게든 사수하기 위해서 오바마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는 거죠. 근데 트럼프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이 이번 한일 갈등에서 과거와 다른 대응을 하는 것은 정권이 바뀐 탓이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아닌 지역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분명하게 드러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에 깊이 개입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 중요성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었어요. 지금 북미 관계에 관리하느라고 한미일 안보협력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는 건데 이런 맥락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북한과 갈등을 계속 맺게 된다면은 이 동북아시아의 미국이 북한과 맞서서 버리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축으로는 한국 보고 방위비 좀 제대로 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북한과의 불필요한 긴장 유지 비용 이걸 최소화해 보겠다 이런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 방향은 굉장히 고무적인 거예요. 한반도의 리스크도 줄어들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맥락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한미일 삼각축 그거는 사실 북한과 대립각을 세울 때나 유효한 거지. 북한과 관계 회복을 한다. 그러면 사실 한미일 삼각축을 유지할 이유가 없고 이 삼각축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방위 비용을 동북아시아에 집약시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북한도 선거 전략뿐이 아니라 돈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에는 우리도 그 주한미군 철수를 결국 감안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우리가 방위비 얼마나 많이 내요. 어마어마하게 냅니다. 1조 단위로 내잖아요. 거의. 예? 그 돈으로 우리 교육이나 복지에 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북미 관계를 잘 가꿔가지고 동북아시아의 그런 안보 비용을 줄여보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일 간의 갈등에 대해서 뭐 그냥 관심이 없는 것처럼 시큰둥한 표정을 짓고 있다는 건데 이 부분도 있더라고요. 경향신문 이 분석에 또 주목이 되는데 미국과 일본의 대외 전략 구조가 비슷하다는 점 이것이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막는 배경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본이 한국에게 가하는 조치가요. 미국이 중국에게 하는 압박 그것과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정치 외교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경제력을 무기로 삼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는 뭐 사실 현격한 그런 격차가 있긴 하지만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됩니까? 이게 대칭돼요? 그렇지 않죠. 미국이 자신들의 전략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일본을 저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 일본이 아마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듯이 우리가 한국을 압박하면은 한국이 백기를 들 것이다. 결국 우리한테 끌려올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건 개소리입니다. 예.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우리 국민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예. 순진님 방학 때는 이 시간에 방송하시나 봐요. 아니에요. 장비 때문에 그래요. 장비 때문에. 아침부터 9시 하려고 했는데 장비가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11시에 시작했어요. 예. 자,
오늘 조선일보가 말이죠. 최재성 의원의 어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의 발언을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가장 가짜 뉴스를 많이 내는 신문이 말이죠. 팩트 체크를 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속으로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여기서 또 조선일보의 묘한 민낯이 또 드러납니다. 예, 최재성 의원이 어제 어떤 말을 했는지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주변에 어떤 여행을 자제를 권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그리고 특히 그 여행 자제는 네네. 여행 금지 구역을 사실상 확대를 해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동경을 포함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경에서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인가 이렇게 초과돼서 얼마 전에 검출이 됐거든요. 아, 도쿄까지 포함돼서? 예, 예, 그래서 예. 실제로 그게 지금 이 검출이 됐기 때문에 네네. 기준치보다 훨씬 크게 네. 그래서 전역을 놓고 이 여행 금지 지역을 확대를 하고 그 포인트에 해당하는 것을 예. 찍어서 확대를 해야 된다고. 내년에 이제 그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릴 예정이지 않습니까? 올림픽은 동경을 중심으로 뭐 여러 군데 분산 개최되는데요. 예. 뭐 동경도 그렇고 후쿠시마 같은 경우도 거기서 그렇죠. 야구를 비롯해서 또 열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좀 면밀히 봐서 우리가 해당 조치를 해야 됩니다. 조선일보나 이렇게 가짜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그 패턴을 보면요, 제목만 봅니다. 제목만 봐요. 조선일보 제목이 어떻습니까? 공기 중 농도는 서울과 큰 차이 없어. 공기 중 농도는 서울과 큰 차이 없어. 그러니까 최재성 의원이 뻥을 친 걸로 이렇게 이 도쿄의 방사능 기준치를 과장한 것처럼 인식이 되는데 기사를 잘 읽어봐야 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최근 도쿄에서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 초과해서 검출됐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수치라면 도쿄 여행을 자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금지해야 한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확인해 봤는데 최 의원 발언은 일본의 블로거가 지난달 도쿄에 있는 한 공원의 토양 방사능을 측정한 수치를 인용한 것이다. 이 블로거가 공원의 15곳을 파헤쳤는데 4곳이 기준치를 넘었다. 한 곳은 최대 7만 7천 베크렐인데 기준치의 약 2배였다. 11곳의 토양은 기준치 이하였다. 이런 내용인데 말이죠. 예. 토양에서 방사능이 발견됐다. 후쿠시마에서 흙을 가져다가 도쿄 공원에다가 뿌린 건가요? 그럴 리는 없을 것이고 대기 중에 공기 중에 방사능이 땅에 침전된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말이죠. 조선일보는 공기 중 농도는 서울과 큰 차이 없다라고. 아니, 공기 중 농도 전수조사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서 어떻게 측정이 됐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게다가 또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조사 결과 아닙니까? 아베부터 시작해서 일본의 원전 위험 이런 거 없다. 방사능 위험 없다. 이러고 있는 판인데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조사기관의 결과입니까 그게? 서울과 큰 차이 없다. 아니 땅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기준치를 넘어선 이런 방사능 물질이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방사능이 미세먼지냐 공기 중에 측정을 하게 유선종님. 그렇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방사능이 공기 중에 노출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서울과 도쿄의 공기 중 방사능은 모두 문제가 없다. 근데 토양에서는 발견된 방사능 문제가 없을까요? 참 이거 좀 더 세심하게 조선일보 팩트 체크를 더 팩트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목만 보면은 공기 중 농도는 서울과 큰 차이 없어. 자,
조선일보가 왜 이런 기사를 실었을까요? 조선일보는 대표적인 친핵, 친원전 신문입니다. 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우려 이것이 한국으로 넘어와서 이 반일 국민들의 정서와 결합돼 가지고 확산이 되면은 국내 원전도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원전은 안전하다 이런 기조를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도쿄 방사능 기준치 4배 이거는 여당 의원이 과장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준치를 넘어선 무려 2배가 된다는 그런 방사능 측정 수치, 토양에서 측정하는 수치 이걸 왜 그냥 가벼이 넘기냐 이거예요. 공기 중에는 발견이 안 된다? 어디 가서 조사를 했는데? 도쿄 5개 지역의 방사능 수치? 이게 아베 신문입니다. 조선 아베, 조선일베, 조선일보. 갑상선 암 발병 수치 이런 것들도 다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뭐 일단 다른 무엇보다도 조선일보가 팩트 체크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는 점,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희가 조만간에 원자력 전문가를 또 모셔가지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의 이 팩트 체크에 대해서 또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전문가로서 보기에도 조선일보의 이런 팩트 체크는 구멍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도쿄 방사능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야? 조선일보? 어떻게 그걸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 자, 그래요. 종양일보 보겠습니다. 요즘 아주 조선일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어요. 남정호의 시시각각. 일본의 안보상 가치 잊었는가? 일본이 안보상 가치가 있는 나라란 얘기죠. 지금 한국은 한일 전면전에 매몰돼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2가지 변화를 외면하고 있다. 우선 북한의 위협이 1년 전과는 피할 수 없게 커졌다. 북한은 지난달 23일 3,000톤 이상으로 보이는 잠수함을 공개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3기를 너끈히 실을 크기다. 이 추정이 맞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북한이 잠수함으로 몰래 접근해 미국 본토를 핵 탑재 SLBM으로 때릴 수 있는 까닭이다. 이럴 경우 미국이 뉴욕 LA에 북핵이 떨어질 걸 각오하고 우리를 지켜줄지는 의문이다. 한일 간 갈등이 악화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터무니없는 미국의 방위 분담금 인상 요구에 공동 대처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아베 정부는 서로 돕기는커녕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에서 한국을 빼려는 분위기다. 옛 안보 파트너의 소중함을 무시한 데 따른 후유증이다. 그러니까 일본이 옛 안보 파트너래요. 족가고 있는 개소리지. 그러니 사태가 더 나빠지지 않게 최소한의 안보 협력 관계라도 유지해야 한다. 어이! 친일신문 일본으로 가 그냥. 그렇게 안보 파트너, 옛 안보 파트너 품에 안기라고. 이러면서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김종대 의원이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했던 말을 들려주겠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라고 종양일보 남정호가 얘기했는데, 자, 김종대 의원의 어제 발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세 이래 500년간 아시아에 국가 총력전 차원의 전쟁이 몇 번 있었는가 보니까 총 9번 정도 있었어요. 임진왜란, 정유재란, 청일전쟁, 중일전쟁, 러일전쟁, 태평양전쟁. 이 6건의 도발자는 일본입니다. 일본이 도발 안 한 전쟁은 3건이 발견이 됩니다.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아편전쟁. 내전이 아닌 국가급 전쟁에서 일본이 총 9번의 전쟁 중에 6번을 도발한 나라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트리거 네이션, 방아쇠 국가. 이
이 아시아 정세는 일본만 조용하면 아시아가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항상 내부의 불만이 응축됐을 때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대외 팽창의 거를 그런 건 시공을 초월해서 나타났습니다. 지금 70년 장기 집권의 토대 위에서 저 자민당은 집권의 포만감에 취해서 이제는 또 다른 내부의 불만을 표출하는 어떤 하나의 방편으로 한국을 제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 독도가 여태까지는 치안의 영역이었지만 이제부터는 국제정치에 있어서 핫스팟이 되고 있다. 일본이 옛 안보 파트너냐? 남정호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 안보상 가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응? 일본이 안보상 가치가 있다고. 아이고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는 말 돌려주고 싶습니다. 남정호한테 돌려주고 싶어요. 예. 김기정 연세대 교수의 한국일보 인터뷰 읽어보겠습니다. 아베 전략적 패착. 무릎 꿇을 줄 알았던 한국이 꼿꼿해서 놀랐을 것이다. 무릎 꿇을 줄 알았지. 조선일보만 보면은 한국이 일본이 경제 도발 카드를 꺼내면 바로 무릎 꿇을 줄 알았지. 조선을 너무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일본이. 자, 김기정 교수의 진단 읽어보겠습니다. 북방 세력, 즉 북중러, 특히 두려운 적으로 부상 중인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진영을 꾸리려면 불편해도 한국을 껴안아야 했는데 오히려 밀어내버리면서 전략적 부담을 키웠다. 박근혜 정부에게 하던 이웃나라 길들이기 통했던 거예요, 박근혜한테는. 또는 과거 합의를 뒤집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풀이 같은 게 아니었을까 싶다. 아베 총리는 나라 바깥 적의 존재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국내 정치적 이익을 챙겨왔다. 오래 집권하면서 자기 과신이 생긴 듯하다. 급소를 치면 한국이 무릎 꿇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엎드리기는커녕 더 꼿꼿이 일어서니 적지 않게 놀랐을지 모른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고 패전국인 일본도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서 국제관계에 복귀하던 1945년 당시 한일 간의 외교관계가 성립해야 했는데 두 축이 역사청산과 반공이었고 65년 체제는 두 축이 결합한 결과다. 애초 역사청산 축은 불안했다. 일제 식민지 지배가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거에 대해서 한일이 합의하지 못하고 양측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버린 가운데 이런 갈등을 봉합해버린 결과였다. 다른 한 축인 반공은 90년대 탈냉전으로 붕괴했는데 이후 양국이 공유할 수 있는 전략적 이익을 찾지 못했다. 말이 어려운데요. 과거 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에게 가했던 이런 범죄적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청산하지 않으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일본 군인 박정희가 일본의 이익에 부합하게 합의를 해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적당히 봉합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사달이 난 겁니다. 계속 한국은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요. 일본은 한국에게 아니 사과를 또 얼마나 더 해야 되는데 지난번 65년에 그렇게 타결 본 건 뭐야? 이러면서 한국이 계속 삥 뜯는 나라인 양 오도하고 있고요. 그냥 어떻게 박정희 같은 자가 역사 청산을 얘기합니까? 일본 군인이었던 자가 어떻게 이민족의 통한의 세월을 보상받는 대표 자격을 가질 수 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제대로 하지 못했던 역사 청산을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회를 놓치면요. 조선일보, 종양일보가 말하듯 그냥 대충 조용히 그리고 별탈 없이 넘어가면 이 갈등 또 일본의 한국 무시, 일본의 역사 무시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일제강점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청산을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이 종양일보, 조선일보, 이 민족사뿐만 아니라 역사의 범죄자입니다. 이 자들을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직시해야 됩니다. 종양일보는 일제강점기 때는 없었지요. 그러나 그의 초대 사주로 할 수 있는 홍진기, 이 사람이 일제 때 판사했어요. 4.19 국민들한테, 저항하는 국민들한테 총 쐈던 사람이 바로 홍진기입니다. 친일법관 출신, A급 친일파였어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훈계를 받을 만큼 그렇게 덜 떨어졌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조선 종양 없어도 우리 국민들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박정희 따위가 지난 일본의 강제 점령 역사와 관련해서 청산을 할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아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5시 5분에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함께 해주시고요. 8시에 피아지방법원, 네, 오늘 또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법조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나무 후원회원 함께 해주십시오. 로고시안닷컴 026406-0507로 전화하시면 전화로 가입 가능합니다. 평화나무를 후원하기 위한 빤스 티셔츠 김용민 브리핑 공지사항 참고하시면요, 거기서 판매 방법 소상히 안내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피아지방법원 화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정치부심입니다. 예, 한 번도 목요일에 한 적 없어요. 예, 야매테크님, 네, 느티나무님, 김용민 라이브 청취율 2.4 나왔어요. 2.4. 예, 김호준이 13.3인데 뭐 하여간 그 정도면 잘 나온 겁니다. 제로에서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1% 넘어도 대단한 겁니다. 2.4 나왔어요. KBS 1라디오 역대 최고 청취율로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잘릴 뻔했는데 이번엔 잘리기 쉽지 않겠어요. 김용민이를 어떻게든 KBS에서 내쫓으려고 애쓰시는 분들께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KSK 사랑님, 왜 잘리냐고요? 자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KBS 내부에서. 응? 어떻게든 김용민을 김재동처럼 쫓아내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김용민은 청취율 잘 나와야 됩니다. 청취율만이 김용민이를 지켜주는 거예요. 예.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계곡을 사유지처럼 점유한 채 벌이는 불법 영업. 네, 관선 지방자치단체장 시절, 관선 지방자치단체장 시절에는 눈 감아줬죠. 뭐 지역 상인들을 위해서 눈 감아준 것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또 욕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공무원과 지역 토박이 간에 얽히고 설킨 고리 때문이었을 거예요. 자, 그러나 민선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평상 치워버려봐요. 그러면 다음에 당선이 안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는 철거 대신에 과태료나 벌금으로 이제 말하자면은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데, 거기서 돈 버는 걸로 세금 낸다는 생각으로 벌금, 과태료 내면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대신 비싸게 받지. 평상 하나 빌려주면서 백숙에 한 마리에 8만 원, 30만 원 하는 데도 있대요. 예. 업주들도 과태료나 벌금은 장사해서 버는 돈에 비하면 3발의 피기 때문에 이런 꼴불견 전국 곳곳에서 여전히 건재했는데요. 자, 그런데 남양주에서 경기도가 치워버렸어요. 평상을 치워버렸어요. 처음엔 업주 80명이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전담팀을 꾸려서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했어요. 계곡 주변의 천막 평상을 걷어냈는데, 와, 시민들이 시원한 바람,
또 물소리 들으니 빼앗긴 시민 권리를 찾은 기분이다라면서 좋아했습니다.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주변 음식점 업주 80명이 연대 움직임을 보이는 등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하지만 시는 단속 전담팀을 꾸리고 지속적인 주민 설명회와 1대1 면담을 통해서 사업 의지를 보였어요. 행정처분도 병행했어요. 주민들은 1년의 유예 기간을 요청했지만 남양주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는 앞으로 계곡과 하천에 산책로, 징검다리, 가로등을 꾸며서 시민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시장이에요. 남양주 시장이. 그래요. 닭 한 마리에 16만 원, 30만 원 하는 데도 있어요. 평상 쓰는 비용으로. 그래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또 나선 측면도 있고요. 그래요. 정말 이 청정 계곡이 시민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계곡도 이러한데 해수욕장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튜브 하나 빌리는데 10,000원. 그리고 그늘막이 하나 40,000원. 이런 바가지를 쓰느니 거의 들어가는 비용이 비슷한, 그러나 친절한 일본으로 간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절호의 찬스, 일본으로 갈 관광객을 국내에 묶어두는 이 절호의 찬스에 여전히 바가지 요금을 뒤집어 씌우는 이런 학덕 업주들 반성해야 됩니다. 이 국면에 더 우리 시민들을, 국민들을 붙잡아둘 생각을 해야지. 이때도 돈을 더 벌려고 한철 장사라고.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유원지 공영화입니다. 유원지를 공영화해야 돼요. 나이세스님처럼 바가지부터 처단해야 국내 여행이 살아납니다라고 하셨어요. 발자국님, 바가지도 납득이 되면 바가지 쓰는데 납득이 안 될 만큼 쪽박을 치게 하니, 이런 말씀하셨어요. 미카님, 답답한 사람들 많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줘야 하는데 노를 부수고 있어요. 이 나쁜 상인들이, 악덕 상인들이. 이거는 중앙정부가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사실 기초단체에서 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뭉치면 또 어떻게 또 그런 세력 과시를 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나서서 음식점들에게 빼앗긴 청정 계곡, 또 청정 해수욕장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요. 경향신문 기사가 주목됐고요. 서울시가 말이죠, 도로 위에 공중도시를 만든다고 합니다. 특히 도로에다가 이렇게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거예요. 1,000채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와 SH공사가요, 북부간선도로 신내 IC에서 중랑 IC 약 500m 구간 위에 인공대지를 만들어서 공공주택을 짓는 컴팩트 시티 조성 사업을 벌인다고 합니다. 컴팩트 시티에는 청년 1인 가구와 신혼부부 중심의 공공주택 1,000채와 공원 보육시설 같은 사회기반 시설, 업무 상업시설과 녹지공간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현재 북부간선도로에 가로막혀 있는 신내역과 신내 3지구 등 주거지를 공중보행길로 연결할 계획도 내놨어요. 이 문제는 이제 소음, 진동으로 인한 주민 피해인데, 도로 위에 벽체 형태의 데크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형태는 기둥 형태에 견주어서 소음 차단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또한 인공대지 아래인 터널 안에 흡음판, 방진 패드, 이런 차량 진동 차단 및 저감을 가능케 하는 차량 진동을 차단하고, 또 차단까지 못하더라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4,213억, 사유지 보상비를 포함해서 한 4,213억이 추산된다고 하는데요.
기술 발달로 인공대지 공사 단가가 서울 2종 일반 주거지역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보다 저렴하다고 하네요. 이런 비슷한 그런 구상을 용산 쪽에도 하려고 했었죠. 박원순 시장이. 근데 용산 여의도 이쪽은 또 워낙 또 금싸라기 땅이라서 여기다가 뭔 개발한다 그랬을 때 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뭐 용산은 아니고 이제 북부간선도로 신내 중랑 거의 이제 구리 쪽 넘어가는 그곳에다가 이제 짓는다고 하니까요. 네. 박 시장님 대단하네요. 느티나무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구상이죠.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철도 부지 위에다가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차량은 그런 일반인들이 차량을 몰고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분진, 소음 걱정 많이 할 수밖에 없지만 철도는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자가용 철도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느티나무님 강북 발전해야지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 도로 위에 공중도시. 예전에 지하도시 얘기도 있었잖아요. 지하에 한번 살아보세요. 여기 스튜디오도 이 지하 쪽에 있는데 이 습기 때문에 이 컴퓨터가 오작동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예. 자, 그래요. 그 저기 도로 위에 공중도시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예, 한겨레에 나온 기사였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김삼환 목사가 아들한테 교회를 넘겨줬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정년을 맞아가지고 은퇴를 했죠. 그리고 공백 상태에서 2년이 지났는데 그 2년 지난 시점에 그 아들이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단의 헌법에 있는 세습 금지법, 은퇴하려는 목사가 후임자를 자기 아들이나 혹은 직계 전 비속 이들에게 넘길 수 없다. 여기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은퇴하려는 목사에게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은퇴를 하고 2년 지나서 자기 아들이 담임 목사가 됐기 때문에 자기는 상관없다. 이랬던 게 이제 김삼환 목사의 그동안 주장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을 따져봐야지. 지금도 김삼환 목사가 사실은 그 교회 대빵이에요. 2년의 공백 기간 동안에 그때도 대빵이었고 김삼환 목사 계속 설교했었고요. 지배를 했습니다. 지금도 지배하고 있는 지위고요. 그 지배적 지위로 자기 아들을 담임 목사 시킨 거 아닙니까? 그 은퇴하려는 목사로서 김삼환 목사의 위상은 조금도 손색이 없습니다. 은퇴한 목사가 아니에요. 은퇴한 목사로 대우받고 싶으면은 그 교회에서 영향력이 줄어들어야지. 김삼환 목사는 여전히 그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범접하는 여전히 당회장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 여전한 담임 목사죠. 지금 아들이 담임 목사가 됐는데 여전히 본인이 이제 당회장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회장님 목사예요. 회장님 목사님. 자, 어쨌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총회가 원심 명성교회 부자 세습이 합당하다는 원심을 취소했습니다.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자, 교회 측은 즉각 반발을 했고 불복할 것 같은데 근데 어제 낮까지만 해도 아마 이 부자 세습은 정당하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나 봐요. 총회 재판국의 결정을 따르겠다. 뭐 이런 소리를 했어요. 명성교회에서. 그런데 이 결과가 180도 다르게 나왔어요. 얼마나 골 때리게 됐습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교단에서 탈퇴할 가능성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명성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계속 그렇게 해서 김삼환 목사가 황제 같은 지위를 유지하고 아들한테 후임 물려주는 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교단 탈퇴를 하려면은 교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총회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지난번 아들한테 세습할 때도 정말 상당히 많은 반란표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명성교회와 관련해서 세인들의 질타와 그런 또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그런 우려가 쏟아져 나왔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교단 탈퇴, 자기 아들을 담임 목사 시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또 교단 탈퇴를 시도했다가 이 동의를 얻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등록 교인의 3분의 2예요. 출석 교인의 3분의 2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3분의 2가 동의해야 교단 탈퇴할 수 있는데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표 계산을 해봐도 답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탈퇴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떡하느냐? 지금 자기 아들이 담임 목사가 되는 건 잘못됐다라고 어제 판결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기 아들을 물러나게 해야지. 자, 무엇보다도 김사만 목사님, 2016년 1월 4일자 조선일보 25면 거기 실린 인터뷰에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은퇴하는 김사만 목사가 자기 아들은 후임 담임 목사가 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교회 쪽에다가 요청했다라고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밝혔어요. 명성교회와 한국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이 왔으면 한다. 아들 문제로 내가 피해를 입는 건 괜찮지만 교회가 상처를 입으면 안 된다. 그리고 아들이 목회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라도 잘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말이죠. 지금 한 3년 지났어요. 그 사이에 또 이제 말을 뒤집으셨고요. 그 2016년 1월 4일자인데 2017년 10월인가 11월인가 그때 자기 아들을 담임 목사 시켰어요. 어떻게 1년 만에 사람이 바뀝니까? 2년이라고 칩시다. 2년 만에 사람이 생각이 바뀝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김사만 목사. 진퇴양난이 됐어요. 자, 어제 판결 나왔을 때 정말 저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정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사실은 정말 김사만 씨가 돈으로 또 재력으로 이렇게 압박을 많이 했다고들 하는데 그래도 좀 양심이 살아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목사님 2016년 1월 4일자 조선일보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자기 아들한테 목회 잘한다면서요. 다른 곳에 가서 목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왜 자꾸 아들한테 그렇게 무리하게 교회를 넘겨주려고 합니까? 800억 비자금 때문이죠. 그죠? 나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이 후임 담임 목사가 돼서 자신을 털면은 큰일 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아들을 무리하게 앉힌 거 아닙니까?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노후 안전을 위해서 아들의 인생을 왜 망쳐요? 구말리 같은 아들의 인생을 왜 망쳐요? 그러시면 안 되지. 응? 한동안 또 김사만 목사 같은 아버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볼 법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 아버지는 그런 능력은 없으시고 또한 그 능력을 넘어서 그런 염치가 없으세요. 부끄러운 짓 못하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또 기본적으로 제가 목사가 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아버지 은퇴하시고 한 거의 10년 지나서 제가 신학교 들어간 거 아닙니까? 10년 동안에 목사 될 생각 추호도 없었고요. 자, 그래요. 김사만 목사님 이제라도 정신 차리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으로 좀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좀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본인 욕심 차리지 말고요. 왜 교회를 계속 망가뜨립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목사님한테 충성한다는 사람들한테 좀 정신 차리라고 하세요. 왜 자꾸 폭력을 행사합니까? PD를 패고 그리고 교회 내 비자금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분을 또 두들겨 패고 본인 불편한 기도했다고 그 장로한테 뜨거운 커피 뿌리고 왜 교회가 이렇게 폭력 집단이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자, 그래 이제 날씨를 전해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무척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서는 폭염이 절정에 이르겠고 남부지방은 태풍 프란시스코의 영향으로 폭염의 기세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37도, 춘천 36도, 대전 35도, 광주 34도 등 중부와 호남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대구 32도, 부산 31도, 강릉 29도 등 영남과 영동지방은 어제보다 2 내지 3도가량 낮겠습니다. 전국이 차차 흐려져서 오후에 제주도와 경상도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 전라도와 충청도, 경기 남부, 강원 남부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다가 남부지방과 충청도, 제주도는 오후에 그 밖에 중부지방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영남 해안과 강원 영동 최대 200mm 이상, 영남 내륙, 충북, 강원 영서 50에서 150mm, 호남 내륙, 충남 내륙, 서울 경기 내륙 10에서 60mm, 호남 해안, 제주도 산지, 중부 서해안, 울릉도 독도 5 내지 40mm가량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태풍의 영향으로 동해 남부 해상과 남해 전 해상에서 2에서 6m로 높게 일겠습니다. 자, 그래 오늘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내일은 9시에 시작할게요. 오늘 좀 늦게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8월 7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